안녕하세요. 저는 49살 박서준입니다. 경기도 성남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죠. 이제 곧 50살이 되는데 아직도 제 인생의 가장 큰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습니다. 바로 41년 전 8살 때 홀연히 사라진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올해 겨울 그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2023년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어제 들어온 절도 사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동료 형사인 김민철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준 선배, 성남중앙시장 근처에서 노숙자가 쓰러졌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도 출동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다른 동료에게 맡겼을 텐데 그날따라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느껴졌죠. 마치 누군가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달까요? 알았어. 내가 나가볼게. 차 키를 집어들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예상보다 한산했고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죠. 멀리서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이 보였습니다. 중앙시장 골목 안쪽 허름한 포장마차들 사이로 구급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보이는 노숙자는 낡은 담요를 덮은 채 쓰러져 있었죠. 주변에는 폐지와 빈 캔들이 흩어져 있었고 낡은 손수레가 기울어진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증상이 어떻습니까? 구급대원에게 다가가 물었더니 영양실조와 저체온 증세라고 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혼미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는 노숙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과 지저분한 수염 때문에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70살은 넘어 보였죠. 일단 신원 확인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지문 조회를 위해 휴대용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노숙자의 손을 잡아 지문을 찍으려는데 순간 멈칫했죠.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단된 자리가 깔끔하게 아물어 있는 걸 보니 오래된 상처 같았습니다. 지문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멈춰버렸죠. 박호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41년 전 겨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성당 의자에 앉아있던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아버지가 잠시 다녀오겠다며 남긴 말.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은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우연의 일치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박호식이란 이름이 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쓰러진 노숙자가 제 아버지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시죠.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구급차에 동승해 가는 동안 저는 계속 노숙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잘린 새끼손가락. 어렸을 때 아버지도 분명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41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많이 희미해져 있었거든요. 성남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노숙자를 처치하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후배 김민철이었죠. 선배님, 혹시 그분 신원은 확인되셨나요? 응, 박호식이라고 나왔어. 아, 그래요? 혹시 선배님 아버님 성함도? 김민철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 김민철밖에 없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냥 같은 성함을 가진 분일 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저 우연이기를 바라고 있었죠.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그동안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노숙자로 지내고 계셨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형사님, 의사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노숙자의 상태를 확인할 시간이었죠.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떨렸지만 저는 차분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41년 전 그 차가운 겨울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서자 의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 시선이 노숙자의 팔에 멈춰섰죠. 환자복으로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오른팔에 선명한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 화상 자국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83년 겨울, 그러니까 제가 8살 때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야근하시던 날, 제가 혼자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급하게 달려와 불을 끄시다가 팔에 큰 화상을 입으셨었죠. 네, 오래된 화상 자국입니다. 아마 30년은 넘은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41년 전의 상처였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단된 새끼손가락에 오른팔에 화상 자국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죠. 현재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죠. 저체온증과 영양실조 증세가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20년이 넘는 노숙 생활로 인한 전반적인 건강 악화가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며칠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2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아버지를 찾아보려고 시도했었죠. 2001년 26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 기록으로는 찾을 수 없었고 엄마마저 종적을 알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체온을 재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숙자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호식 씨, 저는 성남경찰서 형사 박서준입니다. 제 말이 들리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희미하게 눈을 뜨는 노숙자의 모습이 보였죠. 흐린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매,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물 좀. 간호사가 재빨리 물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숙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죠.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노숙자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 저는 노숙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지저분한 수염 사이로 보이는 주름진 얼굴, 깊게 파인 눈과 마르고 거친 손. 41년이란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가 너무나 커서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죠. 그때 아버지는 34살의 젊은 나이였으니까요. 좀 괜찮으신가요? 노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전에 어디서 말을 멈추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등을 가볍게 두드려 드렸죠. 그러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등뼈의 날카로움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이분이 정말 아버지라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신 걸까요? 박호식 씨, 신분증이나 다른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이 있으신가요? 공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사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감추기 위한 방패이기도 했죠. 노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 97년. 그때쯤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2997년 외환위기가 시작되던 그 무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숙자가 손을 들어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눈매가 참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닮았다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잠시 쉬세요.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분명히 새끼손가락이 없었죠. 철강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날,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엄마는 울고 계셨죠. 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저 노숙자가 제 아버지라는 걸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오후가 되자 노숙자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겉으로는 정식 조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가슴 한켠에서는 무언가가 자꾸 저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숙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있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호식 씨, 이제 정식으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노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낮의 햇살 아래서 보니 얼굴이 더욱 선명했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7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늙어 보였습니다. 원래 어떤 일을 하셨나요? 철강. 회사를 했었지. 80년대 초반까지는 꽤 큰 공장도 운영했었는데 그 말에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펜을 꽉 쥐는 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을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는 철강 회사를 하셨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셨나요? 83년에 거래처 하나가 부도를 내면서 시작됐어. 그때 사채를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83년 제가 8살 때였죠. 그해 겨울 아버지는 저를 성당에 데려다 놓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은 없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숙자의 손가락이 병실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죠.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있었지. 엄마랑 아들이. 내가 다 망쳐버렸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들은 몇 살이었나요?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 그 겨울이었어. 저도 모르게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철커덕하는 소리에 노숙자가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이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헤어지신 건가요? 사채업자들이. 처음에는 내 목숨만 위협했는데 나중에는 애까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성당에 맡기고 도망쳤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솟구쳐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곳저곳 떠돌았지. 처음에는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97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었어. 작은 고철상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외환위기 때문에 안 되셨다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정말 길거리에서 살기 시작했어. 이제는 이게 내 팔자려니 생각하면서 아, 그랬던 거군요.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빚쟁이들을 피해 저를 두고 도망치셨고 14년 뒤인 97년에 다시 한번 제 길을 노리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외환위기를 만나 물거품이 되었고 그 후로 27년을 노숙자로 지내오신 거였습니다. 라면 끓이다가 불이 났었지. 갑자기 노숙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내 새끼가 혼자 라면을 끓이다가 실수를 했어. 내가 부엌으로 달려갔더니 불이 붙어 있었지. 애를 끌어안고 불을 껐는데 노숙자가 오른팔을 만졌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그곳을요. 그 뒤로는 아예 혼자 라면도 못 끓이게 했어. 너무 겁을 먹어서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가 제 몸을 감싸 안으시던 순간 타는 냄새, 그리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까지.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뒤 아버지는 사라지셨습니다. 지금 그 애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노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면 49살이 됐겠지. 어떤 어른이 됐을까? 가끔 생각했어. 하지만 찾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초라해진 아버지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병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셨죠. 주머니 속의 지갑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그 사진이 들어있었으니까요. 41년 전 34살의 젊은 아버지와 8살의 제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이 병실로 돌아가기 전 잠시 화장실에 들러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49이라는 나이가 되어서야 아버지를 다시 만나다니. 운명이란 게 참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더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저는 결심을 한 뒤였습니다. 노숙자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겨울 햇살이 그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주름진 얼굴에 맺힌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박호식 씨, 제 목소리를 듣자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83년 12월 25일 성당에서 노숙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널 데려다 놓은 날. 네.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서준아, 아버지가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렴.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저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노숙자의 손이 사진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추더니 떨리는 손을 가슴에 붙였죠. 마치 자격이 없다는 듯이. 서준아. 목이 메어 나오는 그 한마디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떻게 이렇게 41년을. 아버지, 노숙자.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겠죠.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마른 어깨가 크게 떨리기 시작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반복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원망,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49년을 살면서 늘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허전함이 이제야 이유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너무 악랄했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됐지. 결국 다들 폭력배를 동원하기 시작했고, 내가 다칠까봐, 우리 서준이가 다칠까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시절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초반 불법 사채 시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이 그들에게 목숨을 잃었는지 말이죠. 우리 서준이, 아버지가 널 두고 떠난 건 평생의 한이었어. 97년에 다시 일어서 보려고 했을 때도 내 생각뿐이었는데, 하지만 또다시 모든 걸 잃고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분 곁으로 다가갔죠.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내가 사라진 뒤에 널 찾아 헤맸다더라. 하지만 내가 고아원으로 간 뒤에는 나중에 들으니 재혼했다고. 그래도 다행이지. 그 말을 하시는 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죠. 엄마가 재혼하셨다는 것도, 절 찾아 헤매셨다는 것도. 경찰이 됐구나. 아버지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네. 경찰대학교 나와서 이제 23년째 경찰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 그랬구나. 우리 서준이가 늘 정의감 강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한 게 있었죠. 아버지, 혹시 그동안 저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몰래 내가 있는 고아원도 찾아갔었고, 나중에는 경찰서 근처도 가봤어. 하지만 이런 꼴로 차마 내 새끼 앞에 나설 수가 없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도 모르는 곳에서 아버지는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죠. 그것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한 채 병실 안의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 곁에 의자에 앉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성남에 계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전국을 떠돌았지. 포항, 울산 같은 공단 지역에서 일용직이라도 하면서.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거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졌어. 결국 10년 전쯤부터 이곳에 자리 잡았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경찰이 되어 성남에서 근무하게 된 건 2001년부터였으니 아버지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는 이미 저도 이곳에 있었던 거죠. 혹시 제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거 아셨어요? 알았지. 3년 전인가 우리 서준이가 큰 사건을 해결했다고 뉴스에도 나왔었어. 그때 봤단다.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3년 전 성남에서 발생했던 연쇄강도 사건을 해결했을 때의 일이었죠. 그때 지역 뉴스에 잠시 얼굴이 나왔었는데 아버지께서 그걸 보고 계셨다니. 그땐 정말 자랑스러웠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싶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있었죠. 그럼 혹시
제가 출동했던 현장 근처에서 본 적은 없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몇 번 있었지. 내가 순찰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멀리서 본 적이 있어. 그때마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지만 우리 서준이가 정말 듬직해 보이더라. 말씀을 이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물을 드렸죠. 수척한 모습으로 물을 드시는 아버지를 보며 문득 지난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안 돼.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가 절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절 지키려고, 절 보호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제 말에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늙고 병든 몸으로 너한테 짐만 될 텐데 그동안 아버지 없이 지내온 시간들이 더 힘들었어요. 이제는 함께 지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실 뿐이었죠.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준아, 내 아버지, 내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는 제가 원망할까봐, 저는 아버지께서 거절하실까봐 두려워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우선 퇴원하시면 제 집으로 가요. 작지만 둘이 지내기엔 충분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